사랑의 그림자가 드리운 집. 프롤로그. 사랑은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을까?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어떤 부부들에게는 결혼이 곧 시작되는 전쟁이 되기도 한다. 김유성과 최대복 부부가 그랬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 사이에는 분명 사랑이 있었다. 손만 잡아도 어색했던 불안함, 미래를 함께 꿈꾸던 설렘,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웃던 따뜻했던 시간들. 하지만 사랑은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돌봐주지 않으면 금세 바스라지고 만다. 1장. 남편의 침묵. 대복은 말수가 적었다. 결혼 전에는 그 침묵이 듬직함으로 느껴졌는데 결혼 후에는 그 침묵이 점점 벽이 되어 갔다.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한 그는 2년 만에 큰 빚을 지게 됐다. 그날 이후 그는 더 말이 없었다. 아침엔 일찍 나가고 밤엔 늦게 들어왔고 집에선 거의 말하지 않았다. 유서는 어느 날 남편의 식탁 위 포스트잇에서 단 3글자를 발견했다. 미안하다. 그 미안함이 자기를 향한 건지 세상에 대한 건지 그조차 알 수 없었다. 2장. 아내의 고독. 유서는 외로웠다. 남편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건 나는 이제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나? 라는 질문이었다. 남편은 그녀의 눈을 보지 않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가끔은 자신이 집에 있어도 남편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날이 오래 이어지면 사람 마음은 점점 갈라진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없는 조용한 오후, 오래전 대학 동문이자 가까운 지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시간 되면 커피나 한잔 할래? 그 말이 특별한 의미였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로운 마음엔 사소한 친절도 큰 위로가 된다. 그날 유서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자신이 얼마나 목말랐는지 깨달았다. 문제는 그 사실을 남편이 알아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3장.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남편 대복은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 더 무심해지고 더 늦게 들어오고 더 차갑게 굴었다. 그러고는 어느 날 마치 일부러라도 아내에게 상처 주려는 것처럼 말했다. 너 나 없으면 더 행복할걸? 유서는 벼락을 맞은 듯 말문이 막혔다. 부부라면, 사랑했다면 서로 잡아줘야 할 순간에 대복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걸 유서는 몰랐다. 모른 채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대복이 친구에게 털어놓은 말은 달랐다. 대복의 독백, 남편의 비밀. 이혼을 해야 할까? 유선이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너무 무너졌어. 그녀까지 같이 무너지게 할 순 없잖아. 차라리 날 미워하면 나를 버릴 용기가 생기겠지. 친구는 머리를 저었지만 대복은 이미 결심한 듯 했다. 내가 잘하는 건 없어도 아내를 떠나 보내는 건 내가 책임져야지. 그의 복수는 아내에게 향하는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본인 자신에게 복수하고 있었다. 자신의 무능, 실패, 죄책감, 모든 것의 끝에 서 있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는 그 방식이 너무 잔인했다는 것이다. 4장. 아내의 고독이 깊어지는 밤. 유서는 요즘 들어 밤이 더 길게 느껴졌다. 대복은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고 오더라도 이미 지친 표정에 말 한마디 섞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유서는 소파 한쪽에 앉아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눈을 맞추지 않게 되었을까?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말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 붙잡지 않으면 사랑도 방향을 잃는다. 그녀는 간단히 끓인 라면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창문을 열어 서늘한 바람을 맞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대학 동문인 신우진이었다. 요즘 괜찮아?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 그냥 건넨 안부일 뿐인데. 유서는 이유 없이 울컥했다. 말 한마디가 고향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5장. 남편의 이상한 변화. 대복은 어느 날부턴가 눈빛이 달라졌다. 말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마치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 같았다. 유선이 말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너나 피해? 대복은 짧게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바빠서.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다. 그리고 뒤이어 한마디를 더했다. 사람이 너무 엉망이면 곁에 있는 사람도 같이 망가지잖아. 그 말은 마치 자신이 이 집에서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 같았다. 유서는 순간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은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느낌은 비 오는 날 갑자기 천둥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슴을 얼게 했다. 6장. 오해의 시작. 문제는 아주 작은 순간에 시작되었다. 어느 날 유서는 카페에서 우진과 커피를 마셨다. 둘은 오랜 친구처럼 가볍게 대화를 나눌 뿐이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목격했다. 그리고 근처 마트에서 일을 하던 대복의 지인에게 전달되었다. 그 지인은 순수하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대복아 몰랐겠지만 내 아내가 요즘 다른 남자랑 자주 보인다던데 아무래도 너도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대복에게 칼처럼 꽂혔다. 그 순간 대복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부터 예상한 일이었어. 마치 자신이 자초한 일처럼 느껴졌다. 내가 가진 게 없으니 그녀가 떠나는 것도 당연하지. 그리고 그는 이 오해를 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오해가 자신을 떠나보내는 이유가 되어 마음 한켠으로는 편안해지기까지 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7장.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결심. 대복은 어느 밤 친구에게 전화해 말했다. 나 이혼하려고. 친구는 소리쳤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유선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대복은 담담하게 말했다.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내 옆에 두기엔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의 속뜻을 친구는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대복은 이미 자기 안에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다. 내가 떠나는 게 그녀에게 더 좋은 길일 수도 있어. 대복은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죄책감을 이렇게 말로 정리했다. 그녀가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구원일지도 몰라. 그 말은 복수 같았고 자포자기 같았고 자기벌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유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8장. 아내의 불안이 커지다. 유서는 남편의 태도의 변화를 계속 느끼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색함, 거리감, 차가움. 이런 순간이 쌓이면 마음은 혼자가 된다. 그녀는 어느 날 용기 내어 물었다. 당신 혹시 나 싫어졌어? 그 질문은 마치 오래 참아온 울음의 첫 울림 같았다. 대복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어. 하지만 그 말도
마음 없이 툭 던진 빈 껍데기였다. 유서는 그 말에서 희망을 느끼지 못했다. 대복은 더 이상 자신을 지켜보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침대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9장. 첫 번째 균열이 깨지는 날, 그리고 마침내 집안에서 첫 균열이 터지는 날이 찾아왔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비도 오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었다. 대복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유선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울리는 것을 보았다. 발신자는 우진이었다. 유선은 당황해 휴대폰을 들었지만 그 순간 대복은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유선은 문 앞에서 말했다. 우진이가 그냥 안부 묻는 전화야.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복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낮게 흘러나왔다. 나한테 설명 안 해도 돼. 그 말은 담담했지만 차라리 소리치는 것보다 더 가혹했다. 유선아, 너는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마치 이제 곧 끝이 올 거다 라는 예고 같았다. 유선은 그 말을 듣고 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몰랐다. 남편이 진짜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분노한 대상은 아내가 아니라 무너져 버린 자기 자신이라는 걸. 하지만 오해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게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에 벽을 세우고 있었다. 10장. 재정의 무게가 둘 사이를 짓누르다. 대복의 사업은 이미 오래전에 기울어졌다. 겉으로는 버티는 척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출은 늘고 수입은 바닥을 기었다. 그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겨우겨우 빚 갚을 돈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이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유선은 남편이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기운 없이 쓰러지는 걸 보며 불안이 더해갔다. 당신 괜찮아?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대복은 늘 같은 말만 했다. 괜찮아. 금방 나아져. 하지만 진실은 몸이 아니라 삶이 아픈 상태였다. 재정 문제는 결혼 생활을 가장 먼저 흔드는 바람이었다. 사랑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 바람은 점점 두 사람의 마음 사이로 파고들었다. 11장. 남편의 오해가 굳어지는 순간 어느 늦은 밤 대복은 우연히 마트에서 일하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대복을 보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요즘 아내분이랑 사이 괜찮지? 동네에서 뭐 이야기 좀 돌던데? 대복은 애써 무심한 척하며 되물었다. 무슨 이야기요?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다른 남자하고 자주 보인다는 말이 있어. 오해일 수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 입이 워낙 가벼우니까. 대복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그런 말이 있군요. 하지만 그 말은 대복의 마음속 마지막 희망끈을 끊어내는 칼날이었다. 그날 밤 대복은 혼자 술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떠나는 게 맞겠지. 그는 사실 아내에게 의심받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오해가 내가 떠날 명분을 완성해 준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 12장. 아내의 의심과 불안이 커진다.
유서는 어느 날 남편의 옷에서 익숙하지 않은 냄새를 맡았다. 휘발유 냄새, 바람 냄새, 그리고 지독한 피곤함의 냄새. 요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왜 아무 말 안 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대복은 대답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 말은 유선을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었다. 왜 나를 믿지 않는 거지? 왜 나를 혼자 두는 거지?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유선은 남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되레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고민이 생긴 걸까?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은 폭풍처럼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더 큰 사건을 불러오게 된다. 13장. 우진의 개입이 깊어진다. 유서는 어느 날 참다 못해 우진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 요즘 너무 불안해. 대복이가 나한테 마음을 닫은 것 같아. 우진은 조용히 유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다. 너 혼자 잘못한 게 아니야.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짊어지는 거야. 너만 힘들어하는 건 말이 안 돼. 그 말은 유선의 마음을 잠시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우진은 유선을 자주 챙기게 되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괜찮아? 라고 묻는 메시지를 보내고 가끔 커피를 사서 건네기도 했다. 유선은 처음엔 그저 위로를 받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문제는 대복이 이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우진과 유선이 지하철 입구에서 짧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멀찌감치해서 목격한 것이다. 그 순간 대복의 마음속에서 어떤 문이 확 닫혀버렸다. 그의 표정은 오해를 받아들이는 표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14장. 작은 사건이 큰 충돌로 번지다. 폭발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 유선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우진이었다. 대복은 말없이 식탁 정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에는 예민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유선이 전화에 나직하게 말했다. 응, 나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 한 문장이 대복의 귀에 정확히 닿았다. 그는 설거지 하던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숨기진 않는구나. 유선은 놀라며 말했다. 무슨 말이야? 아니야, 오해야. 대복은 말없이 웃었다. 슬픈 눈으로 체념한 표정으로. 오해라면 그게 더 괴로운 거 알아? 유선은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이 대체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아? 왜 자꾸 나를 밀어내? 대복은 짧게 답했다. 너는 나 같은 사람 붙들고 살 필요 없어. 그 말은 마치 이혼을 선언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잠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속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다. 이 작은 충돌은 앞으로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전조였다. 좋아. 이어서 13장부터 18장까지 앞 흐름과 동일하게 시니어가 듣기 편한 톤, 느린 호흡의 서사, 감정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으로 써줄게. 15장. 대복의 마음속에서 자란 이혼의 그림자. 대복은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깼다기보다 그냥 지쳐 눈을 감고 있다가 그대로 일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유선의 얕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고 있었지만 대복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그는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사업 실패, 빚,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절망감. 그러다 문득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처음엔 너무 잔인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게 아내를 위한 길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나랑 있으면 유선이는 더 힘들어질 거야. 대복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주문이었다. 16장. 우진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어둠. 며칠 후 우진은 유선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던 중 조용히 말했다. 대복씨 요즘 이상해. 피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 유선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부정하고 싶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요즘 많이 힘들잖아.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찜찜해했다.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대화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은 유선의 마음을 찌르고 지나갔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선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복은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였고 유선은 어떻게 그 문을 열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우진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의 출렁임, 마치 유선을 지켜주고 싶다는 듯한 부드러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 감정이 유선에게 따뜻함을 주면서도 동시에 불안함을 안겨주었다. 17장. 숨겨진 재정의 실체가 드러나다. 어느 날 집 앞에 택배처럼 보이는 편지 봉투가 도착했다. 부채 독촉장. 유선은 그제야 대복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다. 금액을 보자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우리의 빚이라고? 대복은 처음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유선의 눈빛이 너무 절박해서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업 실패 과정, 구멍난 재정, 혼자서 버티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대출까지 받아버린 사실. 유선은 말문을 잃었다.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대복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너한텐 말하고 싶지 않았어.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유선은 눈물이 터졌다. 그게 더 아프잖아. 같이 살잖아. 같이 사는 사람이면 힘든 것도 같이 견뎌야지. 그 말은 대복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건 너무 늦어버린 듯 했다. 18장. 죄책감과 오해가 사랑을 갈라놓다. 유선은 대복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다. 우리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대복은 그 손을 슬며시 피했다. 유선아, 나는 이제 너한테 남편으로서 해줄 게 없어. 그 말은 마치 우리의 끝을 선언하는 말처럼 들렸다. 유선은 충격에 숨이 막혔다. 나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야. 왜 자꾸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대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을 닫아 버린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답은 없었다. 문제는 이 모습이 다시 우진에게 비쳤다는 것이다. 우진은 유선을 위로하며 말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두 사람 모두 잘못한 거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위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감정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